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벌써 4월입니다. 네. 4월 12일 저희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는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근데 이 시간 특히 챙겨보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감사한. 특히 이제 주식주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하신 분들은 이 주식계 허준 선생님의 이제 맥 짚는 이야기 꼭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좋은 게 정말 격월로 들으면은 이제 팔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게 빨라요. 벌써 4월 중순인데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찍고 있고 월요일에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거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이 핑크색 정당은 없었네. 요즘에 그 옷 색깔 가지고 하도 뭐만 하면 이제 트집 잡히는 분위기라서. 저는 살구색, 핑크색 이게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다행이네요. 예. 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선거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투세 시행이 정말로 되는 것 아니냐 염려들이 좀 많거든요. 좀 시장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선거일 이틀 3일 전을 보면은 시장이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이제 두 가지 뭐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금투세 이렇게 두 가지 봤을 때 저는 금투세의 조금 더 중요성을 좀 더 높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주식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되면은 높여지는 거지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밸류업은. 밸류업이 안 되면 그냥 그냥 그대로인 거고 밸류업이 되면 좋은 거인데.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밸류업은 조금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봤을 때는 금투세는 그냥 즉각적으로 효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악재로요? 투자자들한테 악재로 엄청나게 이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금투세 도입이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서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약간은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과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의 체감 혹은 정치인들과의 체감 이런 것들이 좀 간극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려감을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우려감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경각심 내지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국부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세금을 좀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세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세제적인 혜택이 좀 있었다. 뭐 대주주 빼고는 양도세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투자 매력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는 심각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 5월인가 6월인가 뭐 추가적으로 뭐 안을 내놓겠다라고 해놨었는데, 근데 이제 정부의 힘이 좀 약해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서 기대감은 조금 희석된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은 저는 금투세가 좀 폐지 내지는 유예가 되는 게 좀 더 중요도 있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상위 1%가 세금 좀 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가입한 펀드가 있거나 또 그분들의 국민연금의 거의 한 15% 정도는 국내 그렇죠.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요. 저는 모두한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들이 사실 뭐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를 쌓아야 되는데 부동산도 이제 뭐 이제는 초과 수익을 얻기에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이제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마저도 돈을 벌기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을 늘리거나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근데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이제 사모펀드 네. 전문 운용사잖아요. 네. 사모펀드들도 되게 직격탄 맞지 않나요? 이거 금투세 되면?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 그러니까 펀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과세로 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와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간접 투자의 매력도도 상당 부분 희석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금투세는 거의 이제 연말까지 네. 아마 되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네.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불확실성으로 거의 한 7, 8개월 네. 남아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네, 투자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도 이제 해외 주식 콘텐츠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투세에 도입이 되면은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운용사들 해외 주식 비중 늘리겠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게 혹시 르네상스 자산운용?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뭐 불확실성이 있고 저희는 국내 투자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리서치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제 산업이 좀 다변화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매력 요소가 여전히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국내 중심이 되겠지만 저희도 고려는 더 심각하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거 바로 다음 날도 그랬고 지금 12일 4월 12일 금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은행주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밸류업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 영향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어떤 총선에 대한 영향도. 영향이 조금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워낙 수급이 조금 약간 좀 테마성이었다라고 좀 저는 바라보곤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오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정말 저PBR 내지는 저평가 주식들한테 다 수급이 쏠린 게 아니라 뭐 특정 업종 몇 개만 좀 쏠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없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특정 업종을 막 엄청나게 잘 알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바스켓으로 해가지고 여러 업종에 이제 뿌려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냥 금융업종도 샀던 것 뿐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업종은 워낙 국내 수급이 좀 비어 있었던,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안 갖고 있던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 반대로 조금 뭐 그런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금융 주식들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고평가 영역까지 갔다가 지금 또 이제 거품 어느 정도 또 빠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고평가 됐던 적은 없죠. 항상 저평가였고요. 뭐 한 20-30% 정도 올랐다가 PBR 0.5배면 고평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과거에 비해서. 네. 예, 막 PBR 0.2배, 0.3배 받다가 0.5배인데 막 감지덕지 막 이러고 있고. 사실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만 제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은행들의 실적은 사실 안정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매력은 확실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이제 성장률은 뒤처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성장을 하진 않으니까요, 또. 네. 뭐 국내에서 어떤 뭐 PF라든지 여러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 국내 은행들의 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은행들은 또 거의 선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충당금이 이미 쌓아놨고 그리고 PF에 대한 비중 자체도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은행주들은 또 요건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출연은 6월이니까 얼추 밸류업 프로그램 2차가 발표된 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2차 밸류업 그 프로그램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세법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담길 수밖에 없을 텐데 나와야죠. 그거는 또 이제 여야 간에 또 국회에서 합의를 또 봐야 되는 이야기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CPI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3%대에서는 정말 밑으로 내려가기가 이제 그쪽 표현으로 끈적끈적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요거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뭐 이제 집값이라든지 렌트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CPI에 이제 녹아 들어 있다 보니 좀 급하게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저는 크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크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이제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게, 뭐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도 뭐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그냥 서민들의 이제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급하게 내려야 될 필요가 더 없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만큼 정책 여력은 충분히 오히려 더 남아 있고 이제 이연됐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규 대표님은 거의 뭐 작년 말에도 그랬고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물가라든지 금리 기대감에 대한 좀 늦게 낮은 폭으로 반영될 것 같다. 그렇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셨었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거의 내려봐야 연내 2번. 이제는 그런 상황이죠. 빨라야 막 9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간 요거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셨고,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보다는 또 이제 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다 예측 범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동향을 보면 물론 이제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그걸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은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원화는 또 약세 국면인데. 네, 외국인 수급의 거의 한 80%는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많이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HBM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85,000대까지 또 회복이 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관련 밸류 체인들도 특히 이제 HBM 관련주들이 또 막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되려고 하면은 변수가 워낙 저는 좀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아있는 변수가 정말 들어갈 것인가. 여태까지는 정말 립 서비스만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들어갈 거다라고만 했지 들어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번에는 정말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분기 때 정말로 납품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번에 이제 상승 기회는 더 있겠죠. 그게 납품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주가 어떤 상승 모멘텀 트리거.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또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관련된 수율이 되게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로 인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도 낮고 마진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당폭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괴롭힐 수 있는 몇 가지 저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장비의 수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있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가져다 쓰기에는 초기에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계속 해오던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 장비의 효율성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벤더들만 데리고 가기에는 좀 약간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하이닉스 밸류체인한테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장비를 좀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그러면은 원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쓰기에는 수율이 걱정이 되고 이제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가져오기에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장비도 약간 좀 높게 사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들어간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율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약간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한 단계 한 번에 이제 뭐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굳이 사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장비나 소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삼성전자 연관 그 밸류체인으로요? 저는 뭐 굳이 비중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뭐 한 30% 그리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한 70%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비중 내에서만. 네네. 요 포트 안에서는. 네. 왜냐면은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장비들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제품을 이미 개발비는 다 들어갔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거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되는데 삼성전자에 예를 들어서 1.5배 가격에 납품을 한다라고 보면은 마진은 훨씬 좋아지겠죠. 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여전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일종의 비용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HBM의 공급사가 많아지고 그들끼리 또 경쟁을 통해서 HBM 가격이 낮아지길 또 엔비디아는 원할 거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HBM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뭐 장비든 소재든 이제 뭐 초과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장 모멘텀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BM 관련주로는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쪽 공시가 나왔잖아요. 마이크론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반영이 돼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한 번 막 그 공시 이후에 급등하고 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남았다 뭐 이런 소문도 들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쪽 HBM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테크잉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주가가 3배 올랐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의 다 총집합이에요. 원래 하이닉스에 납품이 됐었고 지금은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물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얼마 안 하고 일단 그냥 그 최종 단계까지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율이 뭐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지금 검사 장비 투입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로우 싱글, 그러니까 미드 싱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30%, 50%, 80% 만약에 100%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금 쓰이는 장배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마이크론까지 붙고 삼성전자까지 붙는다고 하면은 지금 뭐 매출이나 이익에 뭐 몇 배수가 더 붙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3배 오를 만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미 반도체 테크잉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3개를 검사하다가 네. 100개 중에 한 20개 검사하기 시작하고 네. 60개 검사하고 100개 네. 중에 100개를 다 검사한다면 네. 검사 장비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 논리. 네. 그리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일부 뭐 장비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토탈 장비를 예. 그러니까 일부 부품이 아니라 토탈 장비를 납품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멀티플을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은 뭐 일부 부품 업체가 아니라 턴키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네. 예시로 그리고 뭐 한미 들어주신 반도체도 거고. 뭐 그 기존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테스트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장비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 테크윙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한 3배, 5배, 7배 막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이잖아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렇죠. 주변에 보면 진짜 그렇게 3배, 5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예측해서라기보다는 좀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테크잉을 뭐 3배 넘게 수익이 났죠. 그래요? 예. 이게 르네상스 얘기였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저희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예. 왜냐면은 사실 하이닉스 보고 투자를 했지만 이게 마이크론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올 것까지 기대하기는 뭐 그 1년 전부터 그거를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 주가가 올라도 추가로 갈 만한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많이 올랐지만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아직은 팔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팔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가격만 놓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수익률 100% 나면 만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표 주가가 얼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나 타이트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테스트 장비 보급이 한 20% 정도 검사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40% 검사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2배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20% 갈 줄 알았는데 10%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목표 주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업황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달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미래 일이다 보니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게 리니어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시클리컬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선형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좀 굴곡을 타면서 굴곡이 있고 시클리컬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상향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상향 사이클에 있는 기업을 다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상향 사이클인지 아니면 모멘텀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어려운 측면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다지 IR 루트 아닙니까? 이 기업이 본인들의 산업과 업황, 기업의 내용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노다지 IR 루트 이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제가 직접 얘기해야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업들을 보다 보면은 그 뉘앙스의 변화가 있어요. 기업들이 보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예상했는데 1,500억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가 되게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의 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 전화하니까 이제 90의 강도로 얘기하네. 이런 이제 미세한 변화를 느껴지죠. 조금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다지 아이얼로트 보면서도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저희가 최소한 4개 이상씩의 뭐 컨콜이나 탐방내 이런 거 올려드리거든요. 네. 너무 많다. 네. 여기저기 기업들 저거 내가 다 살 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인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톤이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네. 경쟁사 내용도 보시고 네. 같은 산업구간에 있는 고객사의 내용도 보시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부분도 거잖아요.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업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회사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이제 미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맞추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확률을 높여나가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잘 모르는 업종이나 모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겪다 보면은 아, 이런 업종 내지 이런 기업은 이런 사이클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맞추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아, 맞추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니까 네. 그걸 계속해서 복리로 쌓아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딱 처음 듣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이건규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게 정보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지식 우위에 네. 서려고 하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고 그 네. 위에 또 지식이 쌓인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네. HBM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더 갖고 계시는 걸로 좀 풀이가 되고요. 네. 근데 HBM도 좋아지고 네.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D램도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네. 나아가서 그동안 좀 가장 부진했던 낸드 쪽도 이제는 더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기대감은 있고요. 다만 지금 재고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이제 가동률을 지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해요. 어떤 상승폭이? 그러니까 D램의 이제 현물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골칫거리였던 낸드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AI 서버 관련된 투자만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이제 기존 뭐 레거시 D램이나 기존의 이제 일반 서버에도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날 만한 기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징후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하. 네. 그렇죠. 스마트폰 쪽으로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그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것도 결국 서버 쪽이더라고요. 네, 서버 쪽이죠. 네. 그러면 약간 이거는 좀 어느 쪽으로 국한을 해서 좀 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서버가 됐던 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됐던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은 뭐 어찌됐든 뭐 AI가 스마트폰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 이제 욕구가 점점 커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뭐 SSD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버 관련된 투자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SSD가 이제 서버양으로 늘어나는데, 뭐 내년 됐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AI가 많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교체 욕구를 늘린다든지 하면은 뭐 기존에 이제 스마트용 D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기대할 만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HBM이라는 기존에 좀 나아지고 있는 당장은 서버이긴 기술 하지만 그 위에다가 하나씩 더 얹어지는 주가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조금 더 호재성으로 아직 뭐 올라갈 그게 수 있는. 지금 좋으면은 뭐 업황이 슈퍼 업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내년의 먹거리가 아직 하나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런 느낌. 아,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해주셨던 말씀 중에 좀 읽어보면은 밸류체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아직은
더 좋아 보인다. 예, 나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올랐고 그리고 HBM에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HBM의 이익 기여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하이닉스가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단계 한 번의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 상향 조정하는 폭이라든지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되는 게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더 높다고 보시는 전체 거예요. 이익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닉스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마진도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폭보다 넘어가는 폭이 하이닉스가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약간 이건 이제 사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밴드로 진입을 한다면 약간 이제 HBM 쪽에서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그럼 하이닉스도 좀 마진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물량도 빼앗길 수 있고 약간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사서 걱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네. 그게 제가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사는 이미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올해 말까지 가져가도 되는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감안되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당장은 하반기를 아닌데, 준비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포트폴리오를 올해 이제 뭐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비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가장 많이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각 사에서 아직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뭐 대놓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니까 아직은 가늠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시기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시장은 또 엄청나게 또 선반영을 또 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또 이제 MZ 세대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더 빨라졌대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늦어도 안 되고 그 적정한 시점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진짜.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정비한다라면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하반기에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격월 이건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건규 대표님하고 오늘 요거 방송 미리 준비하는데 계속 이건규 대표님이 IT 쪽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계속. 올해만 봤을 때는 IT가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T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80% 가량이 IT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IT라 함은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이렇게 송배전이나 이런 것도 그거는 제외. 그건 인프라니까. 송배전 인프라니까. 그러면 그 I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반도체예요, 그냥? 반도체 장비 소재죠.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계속 2달마다 한 번씩 이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품, 뭐 반도체 당연하고 방산까지도 굉장히 좀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변함이 없나요?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IT, 화장품, 방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도 좋다라고 봤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의 화장품 소비가 약간은 조금 둔화될 만한 어떤 여지는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 쪽에서의 화장품 소비가요. 네. 근데 그 화장품 소비 내에 한국 화장품의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전혀 변화 사항은 없어요. 다만 시장 자체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팔로우업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여전히 화장품 쪽은 긍정적이지만 네. 약간 저 멀리 전방에 뭐가 좀 이제 구름이 좀 올 수도 있어서 변화 레이더를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징후는 좀 보이긴 한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맑음. 네. 근데 지금 저 이제 먼 국내 데서 업체들은 맑음.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 내 마켓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은 그런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여전히 막 화려한 걸로 느끼고 여전히 있고. 호황인 상태죠. 좋습니다. 이것도 화장품도 이제 물론 브랜드냐 OEM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는 아니고 어떤 해봐야 좀 소형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인디 ODM 제조 회사들 ODM 화장품 ODM 제조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화장품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아이디어는 달라진 거는 없는 거고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ODM 위주로 약간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부분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면 화장품도 뭐 OEM, ODM사 있고 인디 브랜드들 있고 이게 또 미국 쪽으로 나가는 회사들 있고 또 일본 쪽으로 잘 나가는 회사 있고 뭐 또 다 달라가지고 요거는 업체별로 조금 뭐 색조냐 기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레이더를 이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잘하는 회사가 또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주가가 제일 좋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 차트만 보면 어이구 못 올라탈 것 같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IT 얘기했지만 업황이 살아있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업황을 따라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 아이디어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근데 대신에 뭐 밸류에이션을 예전보다는 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팔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12배가 적당한지 24배가 적당한지가 되게 찾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24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넘어서는 업황 내지는 실적을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사실 24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그거를 내가 비싸서 팔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만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시장이 보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사실 이건규 대표님이 또 항상 그 유연한 가치 투자 그래서 이제 주시니까요.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비싸 보여. PR이 50배야. 그래서 먼저 뛰어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숏을 치고 싶은 공매도를 하고 싶은 유혹에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00이면 90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만약에 뭐 6배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매도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뭐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거나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매도 잘못했다가 이제 비싸 보이면 그냥 내 주식을 팔면 되지 공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4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자꾸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지금 거의 사실상의 선전포고 같거든요.
이게 좀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뭐 국제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는 주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산주는 그래서 계속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남의 불행 가지고 우리가 이 돈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방산 업체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ODM도 마찬가지지만 방산의 핵심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 방산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국지적인 전쟁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다시 쌓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샀던 군수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국내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리스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특별히 뭐 어디에서 전쟁이라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군비와 관련된 어떤 지출이나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군비와 관련된 투자는, 군수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이건 되게 이제 길게 봐야 하는 그러면 메가 트렌드 측면으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걸프전 끝나고도 미국의 방산주들이 뭐 한 40%씩 막 조정받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간 전쟁이 끝날 텐데 그때 급격한 조정이 두렵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 전쟁은 안 끝났고 또 중동은 더 확전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사실상 예측이 되는 범위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어떻게 이게 참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게.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뭐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네네네. 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뭐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거든요. 나토든 뭐든.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미국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쟁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겠구나. 스스로 방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되면 특히나 우방국들도 심지어 나토라 할지라도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각자 도생으로 가야죠. 그래서 방산 쪽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면 이제 길게. 심지어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이나 종전을 하더라도 길게 봐야 된다. 아까 잠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버짓이 조금 더 커진 수출할 수 있는 버짓이 넓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파가 넓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금융 이런 것도 이제 커졌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수출 금융 때문에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군수 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까지 같이 나가야지 수출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좀 넓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출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한번 증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 증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방산업계발 기사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아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거 봐야 한다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한 2,700 정도면 지금 어떻게 좀 이 추정치가 올라가는 흐름 혹은 거기에 맞게 코스피는 적정한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정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작년 상반기 때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가 최악의 실적이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냥 회복되는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쭉 YY,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실적 개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수가 고평가되거나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700이라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률로 보면은 뭐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차트만 보면 올라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지수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종목 업종이라고 좀 바라보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오히려 옆으로 기면 더 편하다. 네. 결국에는 그거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조금 상향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을 제가 이렇게 확 줄여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내년까지 이제 편하게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은 또 그 중에선 또 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몇 개의 종목으로 압축이 되어 종목보다는 있고, 업종이 업종으로 봤을 좀 때 압축이 되는. 네. 압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거의 IT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뭐 IT가 지금 제일 강하니까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IT, 뭐 화장품, 방산 여전히 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뭐 제약업체라든지 뭐 금융업체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개 업종의 집중도가 좀 높다 보니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면서 가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나오실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입니다만 미국의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매크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보다는 시장에 집중하자. 근데 시장도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겠다. 저는 뭐 그냥 올해 나오든 내년 나오든 10년 후에 나오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제 또 이건기 대표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맥만 잘 짚으면 되죠, 뭐. 예. 우리 주식계 허준. 어차피 뭐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업종이나 기업의 트렌드는 그래도 조금 예측 가능성이 전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지. 어차피 맞출 수 없는 시장에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봤을 때는 또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렇죠. 연초에 강했으니까요. 연초에서 푹 빠졌다가 이게 또 훅 올라올지는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감안할 때는 떨어지는 것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르는 것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른다고 얘기 안 할 때 지수는 오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머무르는 게 답이다라고 피터 린치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항상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그리고 지수는 그냥 2,700에서 옆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해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만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맥 짚으면서 좋은 종목만. 그 고민도 좀 있어요. 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최근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같은 방향성은 별로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딱 하나가 제일 커요. 어떤 거요? 그냥 2차 전지가 대부분 코스닥에 여전히 상위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조금 둔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2차 전지는 뭐 제가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게 워낙 뭐 이게 말이 많다 보니 그리고 투자자들에 따라 뷰가 다르다 보니 조금 노이즈가 많은 업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투자자들 혹은 전문가들이 좀 말을 조심하거나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점은 작년과 올해는 완전 다르다. 오, 그래요? 라는 부분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은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성장주로 보였고요. 지금은 그냥
사이클이 있는 주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조금 성격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가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라는 거를 가정했었고 모두가 다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견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런 수주가 가능해라고 하는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던 10조 원대 시기였고 이제는 그게 약간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요. 뭐 어저께였나? LNF가 얼마입니까? 9조예요? 7조예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 단위 공시를 했는데 그냥 조금 오르다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제 뭐 몇 조 단위는 이거 뭐 그냥 시장에 감흥이 없나 이런 생각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일 때는 깜놀을 했는데, 그렇죠. 야, 참 이렇게 바뀔 수가 이제 있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확보했던 재고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원가는 낮은데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역사상 보기 힘든 모든 재료들이 다 긍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가는 싸게 확보되어 있는데 제품 비싸게 팔고 수주는 뭐 수십조 원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성장률은 매년 점프업 할 것 같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 같은 마진율은 앞으로는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거의 23년 상반기까지가 피크였을 수 있고 그 이익률은 그냥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이익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주라든지 이제 산업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곱해 버리니까 멀티플이 엄청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희망을 좀 걷고 현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기대보다는 전기차 성장률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그 마진이라는 부분이 작년은 약간의 거품이 좀 있었구나.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진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부 뉴스에 보면은 현대차가 뭐 직접 원자재를 뭐 매입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소재까지. 네, 그렇죠. 소재를 매입해서 납품업체에 그러니까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전락, 그러니까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얘기인데 가공업체로. 네, 가공업체가 되는데 가공업체 마진율이 몇 %죠? 네. 얼마 결국에는 5에서 10% 사이. 예. 대부분 5%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가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만약에 그 원재료를 사서 납품해 주는 순간 네 원가는 얼마야라는 게 확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의 마진율은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마진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소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아니면 또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원자재 조달을 하고 가공도 하고 해서 자신들이 또 굉장히 큰 마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근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가격을 빨리 낮춰야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 있는데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는 그걸 우리가 떼다 줄게. 임가공만 해주쇼.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기업의 마진도 그렇고 근데 모든 업체가 다 그러진 않고 모든 그 소재가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또 나중에 경쟁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역시나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가야 되겠네요. 뭐 시클리컬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기에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또 업사이클이 오면 또 그때 또 크게 먹을 수 있고. 작년에는 이제 성장주로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성장주로 보이진 않는다. 사이클이 있는 기업으로 보고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그 사이클.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이클도 사실은 뭐 화학, 철강, 뭐 건설, 조선, 반도체 그냥 뭐 제조업들의 다 사이클이죠. 없는 게 없는데 사실은. 그냥 그 비슷한 사이클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사이클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도 턴어라운드 될 때를 찾아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 변곡점을 찾아봐야겠죠. 좋습니다. 그
약간 그 음식료주들이 요즘에 너무 싸다 보니까 네. 몇 가지 이제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음식료주 중에서도 뭐 밸류업이 될 만한 주식들 네. 아니면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마진이 좀 개선되는 기업들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혹시 어떻게 맥을 좀 안 짚어보셨나요? 맥을 짚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IT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 보니 딴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게 IT 말고 할 말이 없다라고 했던 게 IT만 보기에도 너무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진 못했고요. 다만 저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가 싶기는 해요. 어차피 업사이드든 다운사이드든 플러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에서 움직이지 않나, 모든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면 정말 밸류에이션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것들이 좀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도 주식이에요, 막 이런. 근데 많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있긴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쪽으로 지금 이제 왕진 다니면서 진맥을 보기보다는 잘 나가는 IT 쪽에 진맥 보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는 지금은 말씀이시죠? 더 생산성이 더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주식도 어떻게 보면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미인 대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되면 또 이제 음식료 업종들 맥을 짚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맥을 짚어야 됩니다. 오늘은 되게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내용은 심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제는 그렇죠. 여전히 그 세 가지 섹터 내에서 머물고 계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날짜를 미리 잡아놔야죠. 왜냐면 저도 이제 중간에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정보가 발표가 되고 한 6월쯤에 또 뵙고 그때 또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